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진시와이드 임동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말에 좀 날씨가 굳었죠. 특히나 어제는 이렇게 좀 다니는데 막 비가 조금씩 내리기도 하고, 이게 막 벌써부터 단풍진 것들이 낙엽이 뭐 이렇게 성격도 급한지 벌써 막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단풍 쫙 져 있는 그 가로수 사이 이렇게 걷던가 운전하고 지내는데 기분이 참 좋은데 떨어지는 모습 보니까 좀 아쉽다 싶기도 하면서 새로운 또 다가오는 계절인 추운 겨울을 빨리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항상 이 준비하는 것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주식시장에서 자기 소중한 돈을 넣고 투자를 하시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지 간에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상 갖추는 게 가장 필요한 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 하기 좀 버겁죠.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해드리고 힘이 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파 DMB 채널 U1, KT올레 IPTV로도 저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에 우리 증시는 좀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1918선에서 머물렀고요. 일단은 1900선을 튼튼히 지켰다는데 의미 부여를 해 줌직합니다. 자, 뉴욕 증시는 10월 고용 지표가 좀 상당히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1% 안팎의 하락세로 맞췄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불과 코앞에 다가온 만큼 이제 막판 목전 앞으로 다가온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약간 좀 몸을 사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조만간 이번 주 중에 결과 나오고 나면요, 좀 본격적인 증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호재로 바뀌기를 역시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하는 공략주 매매 원조시죠. 3% 공략주를 발굴해보는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 이번 주 집중해볼 만한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이드코의 작전 타임에서 공개하고요.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함께 세웁니다. 네, 먼저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강정원의 3% 공략주입니다. 강정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소식 정리해 주십시오. 네, 금일 국내 시장은 유럽 증시의 훈풍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서 1118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20.28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기관이 2068억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업종물은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행이 3.59% 상승했고요. 전기전자, 종이목재 이런 업종들이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종별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계라든가 건설, 증권도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예시가통의 상하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2.3% 상승했습니다. LG화학,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 KB금융, LG전자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환율은 1.4원 내린 1,090.9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약 보합에서 일단 마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인 그런 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지수는 나흘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10포인트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4.54포인트 상승한 513.3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30일 이후에 4연속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뉴욕 증시가 고용과 지역지표 호조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51억과 81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만 역시 코스닥에서도 연기금 중심으로 한 기관이 106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업종별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양주의 센트리온이 약보합을 기록을 했고, 파라다이스가 3분기 실적 보정에 이어서 5.8%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하겠고요. 주식을 예상 종목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GS 리테일,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스카이라이프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다음 태광, AMB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코데스 레버리지, LG화학, LG디스플레이, GS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선 KG 이니시스, 센트리온, 멜파스, 컴투스, GS 홈쇼핑을 순매수했습니다.
주말 미국 시장은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만 다음 주, 이번 주죠. 대선을 앞둔 이런 불안감이 좀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39.46포인트 하락한 13,093.16포인트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3.39포인트와 37.9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 10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상승을 출발했습니다만 역시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혼돈세를 좀 나타내면서 주가가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두 대선 후보가 좀 지지율이 좀 팽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오바마가 조금 앞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미국 시장도 발목을 잡은 그런 모습이라고 정리를 하겠고요. 원자재 에너지 업종이 크게 떨어지면서 주가를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고 원유와 금 가격도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개발 종목 가운데서는 미 최대 이동통기사죠. 버라이즌이 4분기 실적이 허리케인 샌디에프로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6%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델타항공도 역시 3,500편의 항공기 개량되면서 10월 이익이 2천만 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미국 고용지표와 호주와 미 달러가 1호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보였다고 정리하겠고요.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23달러 하락한 84.8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 추천해 주신 종목은 아이테스트였습니다. 목표 수익률 또 성공해가지고 당당히 3% 이상 수익을 올렸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테스트는 일단 바닥 시그널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겠고요. 국내 디램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이 테스트 업체에서는 독보적인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향후 시스템 반도체 물량 증가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으로 좀 기여할 수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하반기에도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해외 신규 고객 샵구의 물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의 또 안정적인 어떤 모습 그리고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30억 원의 자사주 취득 계획을 체결한 부분들 역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관심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주식공유수는 한국사이버결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는 정확히 자연자 설립됐고 전액 결제 대행 서비스 업체입니다. 올해 2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증가한 660억, 영업이익도 23% 증가하면서 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매출 구성은 결제 대행 서비스가 79.7%고요. 통신망 사업이 13.7%를 차지하고 있고, 휴대폰 결제와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사업의 어떤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포인트는 세 가지 들 수 있는데요. 역시 이제 온라인 결제의 고성장세를 들 수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500조 원 규모로 90% 이상의 오프라인에서 발생 중에 있는데, 일단 일반 몰과 오픈마켓 이런 인터넷 쇼핑몰 이용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인터넷 몰에 대한 온라인 결제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2010년에 티켓몬스터와 쿠팡 이런 등장으로 시작해서 온라인과 이 소셜 커머스 시장이 올해 지난해 대비해서 100% 이상 성장한 2조 원을 기록하면서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B2B 시장에서의 외향적인 확대입니다. 스무성 자재 진출로 인해서 기업 간 시장, 매출 발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B2B 시장에서 30조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온라인 시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B2B 시장에서의 결제 비중은 올해 대비 한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13년도에도 2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실적 대비 내년 수익 대비 지금 PER 10배 수준 2014년까지도 4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런 저점 밸류에이션 올해 실적 대비해서 19,000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만 글로벌 업종 평균 PER과 이런 성장성 프리미엄까지 감안했을 때 충분히 그 이상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한국사이버 결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가격대 지금 계속해서 추천하신 종목마다 목표 수익률 잘 달성해주고 있어서 이 종목도 믿음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네, 역시 주가대 3% 이상 제시해드리겠고요. 선두가는 12,700원 좀 열을 좀 두겠습니다. 12,700원 하위 시에 손절을 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한 주 첫 문을 여는 첫 종목인 만큼 꼭 수익률 달성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막 장이 열렸습니다. 양시장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문을 연 반면에 거래소가 13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1905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쪽에서 좀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었죠. 연비를 좀 과장해서 이렇게 뭐 설명하고 광고를 했다라는 점 때문에 앞으로 뭐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이런저런 부담이 좀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에 상당히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6.51%가 빠졌고요. 기아차는 좀 더 빠진 마이너스 7.27%가 빠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와 함께 현대글로비스 역시 마이너스 3.94%가 빠지면서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좀 많이 빠졌네요. 현대기아차 이번 건으로 현대글로비스도 매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한 2% 정도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좀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습이 나쁘진 않고 이 두 종목이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컸고 그 때문에 오늘 거래소 쪽 지수 하락이 조금 많이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장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봐야 될 텐데요.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텐스탁 김선윤 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출발 상황 먼저 코스피 쪽은 이성규 팀장이. 네.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출발보다는 하락폭을 좀 낮춘 모습입니다. 0.65% 하락하면서 1906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오늘 안 좋은 소식 들려왔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들의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그 여파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운수장비, 그러니까 조선중공업까지 포함해서 지난 미국도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운수장비 위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대형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세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형주들이 0.76%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중형주 같은 경우는 0.12%대의 약보합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소형주는 0.03%대의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섹터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오면서 전체 지수가 내려온 모습이지 전반적으로는 그냥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다는 점 말씀을 우선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상승하는 업종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의약품 업종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0.8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워낙에 실적이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실적 개선세가 되면서 저평가 메리트와 함께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테바에서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를 인수한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 탄력을 좀 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변동성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뒤이어서 이 의약품 업종과 함께 의료정밀 업종이 오늘 장에서 0.93%의 높은 상승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약품 업종은 계속해서 좀 상승해가는 모습이고, 의료정밀 업종도 동반 상승하면서 이 복지 관련 지금 테마도 있지만 복지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런 업종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보험업종이 0.47%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는 0.4%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경기 방어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 우위 업종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운수장비 업종이 3.8%대 굉장히 높은 하락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자동차 sek터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그 여파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뒤를 이어서 은행이나 증권, 금융주들이 올해 1.3%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와 그리고 철강금속 이런 관련 업종 섹터들, 그러니까 경기 순환주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가스업 또한 0.6%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지수와 좀 동일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요. 지난주에 그나마 좀 상황은 좀 좋아졌지만 오늘 장에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 66억 원의 순매도세, 그리고 기관이 109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중에서는 지금 투신권이 지금 현재 91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지수를 누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그렇게 매도하는 가운데 현재 전기전자 업종, 금융업종, 화학 섹터들 지금 하락하는 업종들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화학과 증권주 위주로 특히나 금융업까지도 골고루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다만 그 매수폭은 크지 않다는 점을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김선윤 대표입니다.
네, 일단 코스닥 출방 상황을 보시면 뭐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0.33포인트 움직임 변동이 있는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한 주간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 주간 내내 기관들이 순매수를 계속 연속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기대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00포인트 부근에서 기관들이 최근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가 또 양호하다는 점 참고하신다면은 시장상의 그림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단은 개별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좀 매매에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0.94%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일단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없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뭐 지난주 금요일날 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최근에 이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바닥권이긴 하지만 아직 상승하기 좀 일러 보입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 보시고서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셀트리온이 좀 말씀드리는 동안 강하게 좀 계속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2% 가까이 지금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바닥에 대한 그 확인이 끝났다는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그 매출 확대에 따른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 더 탄력적으로 좀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가 120일선, 60일선 아래에서 완벽하게 일단 저점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 깊게 보셔도 되겠지만 저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조금 더 추세 전환이 된 이후에나 좀 들어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차트상으로 복원되는 양호하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온 이후에나 그때 조금 담으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좀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SK 브로드밴드인데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완전히 지금 상승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온 상태. 그리고 또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또 강하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매수가 들어온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폭이 보여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지만 기관들의 매매 패턴 일단 확인하시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관들이 만약에 최근 들어서 일단 3, 4일 매수한 이후에는 또 매도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의 일단 기관들의 매수나 매도세 확인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가스터디 보고 넘어갈게요. 자, 메가스터디가 수능 이슈로서 상당히 많이 올랐었다가 다 제대로 돌아갔는데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되지 않을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수능이 지금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번 방학 시즌을 맞이해서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지만서도 아직은 조금 일어나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일단은 매수세가 지금 뭐 외국인들을 통해서 들어오긴 하지만 저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바닥권은 확실합니다. 서서히 바닥권 다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은 그래도 관심 가지신 이후에 한번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세가 나올 때 그때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현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외환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또 전망까지 함께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2원 10전 상승한 1,093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5일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불확실성이 증가되면서 글로벌리 외환 시장은 상당히 위축되는 흐름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090원에서의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까지 가중이 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낮아지는 적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환율 시장 여전히 수급에 의해서 연동되는 장세가 연출이 되겠지만 재해 변수로 굳이 꼽자면 유로화의 흐름이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그리스 불안이 지속이 되면서 아시아 거래에서 유로화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유로화가 아시아 거래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하면서 오늘 환율 5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는지 종가 부분까지 확인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은 어떤지요?
네, 오늘 국채 선물 전일 대비 2틱 상승한 106.26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채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여전히 방향성 없는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의해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채권 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던가 양적 완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공약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시장 전반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번 주에는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통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과 중국에서 정치 이벤트가 국내에서는 옵션 만기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이번 주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실적에 대해 살펴보고요. 하나대투증권에서는 미국 대선 2000년의 재연 가능성은 얼마인지 살펴봅니다. LIG투자증권에서는 지표 개선, 불확실성 개선, 반등세 지속이라고 정리했고요. 토러스투자증권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에서는 관심은 이벤트, 전략은 경기라고 정리했네요.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와 아마존의 킨들파이어 반응 호조로 태블릿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업체들의 윈도우 8 기반 태블릿 출시로 시장 성장세는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글로벌 태블릿 판매량 증가로 폴리머 전지를 생산하는 2차 전지업체 수혜도 기대됩니다. IT 제품의 최대 수요처인 미국 소비지표 오전으로 IT 업종의 이익 추정치가 5% 이상 상향 조정됐습니다. 반면 은행, 기계 업종은 5% 넘게 하향 조정됐는데요. 관심 업종으로 LG 디스플레이는 태블릿 시장 성장에 따른 수익성 향상, 일본, 대만 업체들의 감산으로 인한 패널 가격 안정화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환율이 지난주 장중 1,090원도 이탈했지만 지난 2004년 환율 하락과 함께 외국인 이탈을 유발했을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실질 실효 환율은 당시에 비해 16% 정도 저평가돼 있고 한국의 이익 성장률이 신흥시장 평균을 하회하기 시작했으며 외국인 지분율을 고려할 때 환율로 인한 추세적 이탈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한편 이번 주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변동성 위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7월 하순부터 급증한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도 전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11월 만기일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중기 데드크로스도 출현한 상황에서 지금은 방향성 베팅보다는 하방 경직 확인 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LIG투자증권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지난주에 이어 반등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제조업이 3개월 만에 기준선을 상회하면서 G2의 경제지표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지표와 중국의 실물지표 등이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반등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육성, 주택시장 활성화에 따른 소비 여력 증대, 셰일가스 개발 확대에 따른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된 업종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속해서 토러스투자증권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 국내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소개합니다. 먼저 중국 등 신흥국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커지는 수혜는 국내 IT 서비스 업종의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하게 하며 미국 제조업 부흥의 방법으로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면서 원자재 수입이 감소하고 저부가가치 제품 수입과 이를 생산하기 위한 해외 직접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산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좁혀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강관, 건설 장비, 기계류, 화학 제품,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예정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정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6일, 그리고 중국의 정권 교체가 8일과 14일, 그리고 22 통화정책회의가 8일, 그리고 옵션 만기일도 8일,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8일, 그리고 그리스의 긴축가 의회 승인과 트로이카의 추가 지원 결정도 8일과 12일 재무장관 회의 등과 함께 같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전에 노출된 재료들인 것만큼 이변이 없는 한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뭐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대로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고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경우에 재정절벽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겠다는 우려감은 커지겠지만은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과 함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에 따른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적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그 다양한 이벤트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외 주요 경제 지표의 회복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국내외 경제 지표들이 4분기 경기 회복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주택시장 회복과 고용 증가에 따른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유효한데요. 허리케인 샌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4분기 GDP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는 낮아질 거지만 오히려 재건사업 투자로 인해서 내년 1분기와 2분기 GDP 성장률은 반대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72.2로 2008년 2월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개선됐고 명목 소매 판매도 3개월째 증가세가 확대되어서 전년 대비 5%대를 회복을 했고 실질가계 소비 지출도 2%대의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인민은행이 지난해 말 지준율과 함께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정부가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으면서 최근 투자를 비롯한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개선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9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14.2%로 전월 13.2%보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3분기 국내 경제는 그 기업의 설비 투자와 재고 축소 등으로 인해 2009년 3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1.6%의 성장에 그쳤지만 글로벌 경기 모멘텀의 개선과 저점을 통과한 재고 순환 사이클 등은 4분기 이후에 성장률 회복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다양한 이벤트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4분기 펀더멘탈 개선에 따른 증시 회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긍정적인 시장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밴드는 1890선에서 1950선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망되는 업종은 전자부품 업종과 디스플레이 그리고 통신 서비스 업종 유망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고수들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장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 딱 맞는 그런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이렇다 할 반등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혼조 양상을 좀 보였었죠. 코스피 지수가 반등이 좀 나와 주었는데 저는 지난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1884포인트가 이탈되는지 확인하시면서 보유 종목들 이탈된다면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주에는 1900포인트 밑으로 좀 내려갔다가 기술적 반등의 성격으로 만회를 하면서 한 주를 좀 마쳤는데요. 이번 주에 치러지는 이벤트가 기다려지면서 눈치를 보는 형국이었죠.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국 지도부 교체가 좀 이번 주에 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금통위 기준 금리도 좀 결정이 좀 돼 있습니다. 지난달에 좀 인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 연말까지는 크게 좀 신경을 쓰지 않아줘도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오고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좀 정치 이벤트입니다. 오바마 후보와 롬니 후보가 접전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누가 당선되는 것이 증시 랠리에 유리할 것이냐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친기업적 성격이 강한
롬니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증시에 좀 유리한 입장도 있지만 기존 정책을 이어나간다는 측면을 보면 오바마 후보가 대선에 되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 나올 수도 좀 있습니다. 결과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중국 지도부 교체와 오랜만에 기대감을 불어줄 만한 재료가 나와 있는 한 주라는 것이죠. 여름에 비가 안 오고 가뭄이 길어지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태풍이라도 좀 기다리지 않습니까? 대형 이벤트일수록 불확실성 역시 크지만 낙폭 과대주, 실적주 위주로 상승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이번 주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은 조금 어두운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기업들이 거의 눈에 띄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수보다는 개별주 종목 위주로 집중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최근에 중소형주 제약 업종들이 M&A 이슈로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의 매수에 나서는 것은 좀 자제를 하셔야겠습니다. 사실 무근으로 좀 밝혀지는 순간 주가는 곤두박질 칠 것이 좀 뻔하겠죠.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외신이 전해지면서 지난주에 유가용품 강세주들이 좀 강세를 좀 마쳤는데 이번 주 흐름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들은 워낙 변동성이 지금 현재 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비중 크게 실지 말고 항상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밸류 21 이두코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성규 팀장께서 먼저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IT 업종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도 0.83%대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 SDI, LG 이노텍 등이 상승폭을 좀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낙 그 상승세가 강했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인 상승폭은 좀 미비하지만 역시나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전기전자 업종들이 오늘 강한 섹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렇죠.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미국 지표는 분명히 좋게 나왔지만 지난주에 선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정치적 변수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급락을 이용해서 기관 투자자는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경향들을 보이고 연말까지 그런 IT 관련 기기들의 그 수요가 내구재 쪽에 이제 증대할 것이란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IT 업종들 자체를 좀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러왔죠. 해외 쪽에서 3천만 대 이상 판매했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이 삼성전자의 그 제품들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이 전기전자 업종 전체의 분위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이어서 또 이 자동차 업종들 한번 보겠는데요. 이 전기전자 업종과는 좀 상당히 분위기가 다른 상황입니다. 분명히 둘 다 이 원달러 환율, 최근에 들어서 이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들인데 오늘 자동차 업종들, 현대차 같은 경우는 4.8%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5%대 역시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도 2%대에서 3% 정도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부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좀 머물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승폭은 상당히 미비한 모습인데, 그 현대차, 기아차의 이 연료 연비 그 문제가 옛날부터 사실은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어떤 연비에 대한 그 기준이라든지 우리나라 연비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틀린데 그런 것들이 옛날부터 좀 문제가 돼 있다가 이번에 좀 터진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새로운 악재라기보다는 이미 나와 있었던 악재가 표면상으로 좀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가 자기 나라의 자국의 그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사실상 자동차 산업을 굉장히 많이 육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GM이나 포드나 크라이슬러 이쪽으로 좀 많이 밀어주는 경향들이 있죠. 실제로 GM의 볼트 같은 경우는 팔리지 않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약 1,500만 대 정도를 1,500대 정도를 사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GM의 실적이 약간 증가한 경향도 있고요. 그런 추이를 봤을 때 미국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보다는 자국의 그 어떤 업체들을 살리고 자국의 그 경제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것은 뭐 보호주의 무역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각국 입장에서 자기네 나라의 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뭐 정부 국가 리스크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는 약간은 보수적 관점에서 역시나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 갭으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갭 구간을 메울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저가 메리트라고 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로 돌리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 좀 말씀을 우선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잠깐 보게 되면요. 굉장히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추가적 하락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굉장히 급락세가 심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급락이 이어질 때 멈추는 구간이 언제냐면 바로 오늘같이 이렇게 갭으로 크게 떨어져야만 그런 것들이 악성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고 말 그대로 그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오늘이 바닥이 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이 부근에서 그러니까 55,000원대에서 6만원 사이에서 얼마만큼 손바뀜이 바뀌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은 나가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그 가격대를 받쳐준다고 한다면 현대차나 기아차는 실적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멈출 확률은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런 어떤 보상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꽤나 많이 나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어느 정도 규모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여서 그런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지금 신규 매수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 20만 원 선을 지지선으로 반드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약 55,000원대에서 역시나 그 지지선이 확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이익을 본다는 개념보다는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이익을 본다는 개념보다는 계속적으로 리스크 관리에서 55,000원 선을 반드시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완성차 업체들이 저렇게 보통 이게 완성 제품 업체들이 저렇게 타격을 입게 되면 부품줄이 더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 납품처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현대차, 기아차에만 납품했다고 한다면 지금에는 그 다른 나라 자동차 부품들도 납품을 하고 그와 제휴를 맺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하락폭을 낮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 약간은 고평가돼 있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그 추이를 보게 되면 고평가돼 있던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종목들은 안 떨어지는 경향들을 보인다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 물론 접근하기는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 매출처가 많이 확보가 돼 있고 그런 매출처들을 통해서 단단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품주들에게는 이번이 상당히 좋은 기회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서 오늘 조선중공업 업종들 한번 보겠는데요. 많은 혼조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침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보합권에서 대부분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그 섹터 업종들 기업들마다 좀 틀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종들도 오늘 동반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특히나 눈에 띄는 건 이 한국카본이 4%대의 상승을 보인다는 점. 그 이전부터 뭐 나왔지만 뭐 LNG라든지 그런 에너지 관련해서 얘기만 나오게 되면 한국카본이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들을 보였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펀더멘탈 자체도 우수하고 특히나 많이 잊혀졌지만 거기도 원래 탄소섬유 그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선 기재라든지 그 이후에 뭐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 그런 쪽으로도 그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카본의 좀 강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테마성으로 엮이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다.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다라는 거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유화학 섹터 한번 또 보겠는데요. 정유화 섹터도 그렇습니다. 아침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 보였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간 혼조세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난 미국 대선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일단 트레이더들이 상품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대선이 끝나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이렇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 심리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유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뭐 정제 마진이 어떻고 그다음에 화학 제품들의 마진 스프레드가 어떻든 간에 일단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그 분위기상으로 이 화학주들이나 정유주들은 내려가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다만 그 폭이 그 이전보다 어느 정도 이제 더 줄어들게 내려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추가적인 낙폭을 보이지 않느냐인데 일단 최근에 들어서는 보게 되면 유가가 하락하고 유가가 부진하다 하더라도 정유주들이나 화학주들의 하락세는 멈춘 것으로 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4분기에 대한 역시나 기대감들이 좀 이렇게 존재를 해 있고요. 그동안 워낙 높은 가격의 유가가 있다가 그래도 WTI 기준에서 한 $80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마진 스프레드가 커지지만 내려갔을 때는 그렇게 마진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경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우리나라 화학주들을 그래도 이 부분에서 지탱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유 화학주들은 그래도 지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IT와 그리고 정유 화학주들은 굉장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선윤 대표는 철강기계, 금융건설을 보십니다. 네, 이제 철강부터 보시면 그렇게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해서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 0.4% 정도 빠지고 있고 현대제철도 0.6% 정도 흐름이 내려가고 있는데 일단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 차트가 반등을 해줄지에 대한 그 기대감마저 일단은 접어두셔야 할 정도로 차트 상황도 좋지도 않고 수급적으로도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버틸 줄 알았던 기본적인 그 가격대, 저가격대 부분이었던 뭐 35만 원 선도 이미 예전에 무너진 지 오래됐고 이미 그 저점 부분을 뚫고 내려가고 지금 33만 한 6천 원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나올 수 있는 그 가격대가 2008년도에 보여줬던 그 가격대인 한 20만 원 후반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일단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폭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 넘어가시면 좋겠고 고려형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 그 금값이 지금 2% 이상 급락을 하면서 그 영향으로 지금 오늘 주가도 2% 이상, 2.7% 이상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일단은 도움을 안 주고 있는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매도세가 소폭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지금 싸지 않을까라는 그 입장을 가지시고 매수에 임하시는 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려형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요즘 달러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영향으로 인해서 금 관련주나 안전자산 쪽이 지금 소외받고 있는 경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러 강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 흐름 자체도 지금 42만 5천 원 정도 수준인데 한 40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또 현대 하이스코어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61선과 120선 걸쳐 있다고 해서 또 매수 매력적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지금 전반적으로 철강 업종 자체가 지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당분간 철강 업종 쪽에는 아예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좀 지켜보신 이후에나 좀 대응하시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계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두산인프라코가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자, 2.47% 지금 올라줘서 16,60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두산인프라코는 일단은 뭐 유럽 쪽과 중국 쪽의 그 기대감 때문이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11월 8일부터 해서 좀 정권 교체가 중국 쪽에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또 자금이 크게 한번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영향 따라서 또 오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차트가 또 너무 많이 또 깨져버렸기 때문에 좀 이 가격대 자체가 지금 언제적 가격대냐면은 작년 10월 때 가격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워낙에 지금 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또 저가 메리트가 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이제 무서운 점은 이 주가 자체 흐름 자체가 26,600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반등하는 부분 자체가 10월 중순에 있었던 이런 장대 양봉을 그린 이후에 또 한 번의 하락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은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조금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가 오늘도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고 기관들도 지난 금요일부터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기관들이 매수세가 좀 추가적으로 들어와 준다면은 한번 단기적인 그 저항선 자체 가격대에 해당하는 그래도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18,000원에서 18,5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하셔야 될 것은 오늘과 내일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하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 성진지주택 같은 경우도 2.4% 이상 올라주면서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포스코 관련해서 청탁이 뭐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던 건데, 지금 다시 바닥권을 횡보하면서 지금 바닥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면서 다시 한번 좀 10,000원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진지주택 같은 경우도 수급만 보면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답은 안 나오지만, 만약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한 2, 3일 연속으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신다면은 그때는 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건설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단기적 이제 많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횡보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설주 자체가 흐름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간대 자체를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저는 좀 매도를 좀 분할 매도 쪽으로 조금 절반 정도는 좀 덜고 가자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들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한 모습이고, 오늘 만약에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나온다면은 기관이 지금 수익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간중간 좀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일단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일단은 저항대 부분이 워낙에 조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한번 오르기 위해서는 강하게 수급이 좀 더 동반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좀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고, 삼성물탄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좀 반등을 줄 때도 됐는데 지금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그 흐름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82,000원 부근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계단식 하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수량 자체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 그렇다면 이 종목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일단은 저점 부근은 확실합니다. 지금 가격대가 작년 10월에 보여줬던 57,000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은 더 이상의 하락폭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저가 매수로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이 종목 한번 반등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는 6만원대 이상의 안착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만큼, 지금 가격은 충분히 절대적으로 매수를 보류해 두시고 다시 한번 6만원대 안착이 될 경우, 그때는 한번 추세 반등이 오는 신호기 때문에 그때 조금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은행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은행주 이렇게 재미는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그리스 문제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 문제도 있는데, 지금 그리스 문제를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리스 문제가 지금 135억 유로 집행에 대한 건이 지금 회의가 들어가는데, 과반수 이상이 아무래도 일단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로존 탈퇴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거의 근소한 차이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 불안한 모습이 일단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스페인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카탈루냐 지방정부 쪽 문제가 25일날 선거 있는데, 지방정부 쪽 문제는 그쪽에서는 일단은 그쪽 정당들은 독립을 요구하는 정당이 좀 유세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일단은 유럽 문제가 다시 한번 조금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은행주와 증권주, 증권주 관련해서는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유통, 음식료 흐름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지금 통신주들도 좀 이렇게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SK텔레콤만 0.32%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그 KT와 LG U+ 같은 경우는 1%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좀 KT 같은 경우는 지루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박스권을 지금 오늘 장에서는 돌파, 그 이전부터 오늘 돌파해 좀 오늘 강하게 좀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그 LGU 플러스가 1.7%대 1.9% 거의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KT나 지금 최근에 KT나 LGU 플러스의 그 어떤 관련 보도들을 보면 콘텐츠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을 하게 됐을 때 그와 관련된 그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VOD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해내고 있죠. 그런 점들이 지금 KT와 LGU 플러스의 상승세는
좀 탄력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지만 이 SK텔레콤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걸 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그렇게 우려할 상황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차트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이전에 이 박스권을 돌파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뭐 배당이라는 그런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우상향은 정확하게 우상향을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주가 수준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경기 변동이라든지 증시 변동 상당히 높은 시기에 그래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신규 진입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뭐 배당 수익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여태 최저점 부근에 가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락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배당락 자체에서는 급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점들을 가늠해 봤을 때는 현재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통신주들을 사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는 거. 오히려 올해 배당락이 끝나고 나서 그런 컨텐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그때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통신주들이 그동안은 그 인플레이션 방어도 못하는 그런 주식들이었는데 컨텐츠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과거와 같은 영광을 또 한번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쯤에 한번 제대로 된 공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뒤에 이어서 오늘 유통업종들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통업종들은 보게 되면 지금 뭐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 심리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죠. 소비 심리도 좋지 않고 뭐 유통 관련주들 보게 되면 이 상사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관련주들도 있는데 실상 무역도 그렇게 다급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교역량이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거 그런 점들이 계속해서 이 유통주들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펀더멘탈 자체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들은 아니라는 걸 또한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오른쪽에서 유통주들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GS 리테일입니다. 그 이전에 저 24,000원 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과연 저 부근을 언제쯤 돌파할 수 있을까? 워낙 거래량도 없었던 종목인데 정말 말 그대로 그렇죠. 쥐도새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최근에는 뭐 3만 원대에서 등락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형 유통사들에 대한 규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24시간 부분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오히려 호재로 다가갔고 굉장히 그 GS 리테일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영업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건설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GS 리테일이 지금 현재 주가가 싸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상당히 그래도 좋은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음식료 업종들을 한번 어느 쪽에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많이 상승했습니다. 많이 상승한 만큼 피로감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다만 일부 섹터들이 아직까지 실적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나 빙그레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는 1.2%대의 시장 대비 강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나 이 부분, 지금 부분에 와서는 음식료 섹터들 같은 경우는 동반적으로 올랐다가 이제는 업종별로 그리고 그 종목별로 좀 차별화될 거라는 것에서 선별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테마주 오늘 흐름부터 보면 뭐 엔터주 오늘 좀 강하게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싸이 효과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엔터주들 일단은 뭐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봐야 될 게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오늘 조심스럽게 그래도 한 3-4% 정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이 완전히 개화됐기 때문에 일단 그 관련주들 중에서도 스마트폰 관련주, 전자결제 서비스주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부강육품 같은 경우도 5% 이상 올라주고 있고, 고령메디앙스는 이제 박근혜 효과로 인해서 7% 이상 올라주고 있고, 이너스들도 거의 상한까지 근접하고 있는 흐름인데, 줄기세포 역시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오바마가 대선에 거의 일단은 이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가 일단은 의약품 관련한 종목들이 관련해서 상승해주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줄기세포주들도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지 않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박근혜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박근혜주 관련주들 대부분 2%에서 11% 이상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그 과정 때문에 조금 일단 소외를 받는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가장 많은 일단 우선권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점, 가장 많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영향으로 주가가 오늘 상승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주들은 선거 관련주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담으시는 거 굳이 말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좀 살펴보신 이후에 좀 투자하시는 것을 제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R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대선 불확실성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주식이 중소형주 랠리와 대형주 소외로 디커플링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주, 제약주가 급등하기도 하고 화장품, 중국 소비 관련주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지수 관련 대형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는 1900 초반에서 지지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종목별 쏠림 현상에 따라서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는 전략이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줄 회사는 어디일까요? 네, 온라인 증권사에서 종합증권사로 발전 중인 이트레이드 증권입니다. 최대 주주 글로벌 앤 어소시에이츠에서 보유지분 84.58%를 전량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산업은행과 노무라 금융투자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서 잠재 인수후보군에게 투자 안내문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투자 여력이 큰 기업이 인수하게 되면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며 회사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트레이드 증권 이제 뭐 든든한 대기업의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보다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데요. 올해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남상현 대표는 고객의 니즈를 알아야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6개 오프라인 영업점을 개설했고 모두 흑자 운영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법인 영업 성장세도 뚜렷한데요. 올 상반기 법인 영업부 영업수익은 11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6,614억 원의 매출과 409억 원의 영업이익, 303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고 올해도 한 200억 원 정도 이상의 당기 순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네, 현주가는 PR 9.9배, PBR 0.9배로 밸류에이션은 약간 저평가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럽 경제 위기 등 대외 요건이 악화되며 국내 증시가 안 좋아져 실적이 악화됐지만 지난달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증권주도 급락 후에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 7,200원에서 7,400원, 목표가 8,400원, 손절가 6,9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함께 이트레이드 증권에 대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수고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무료 문자입니다. 023153-2610으로 전화 주셔도 가능하십니다. 많은 상담 신청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래도 우리 증시가 조금이나마 좀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현재 7포인트 정도로 빠져 있는 1910선을 회복한 1911로 올라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폭을 좀 키웠습니다. 3포인트 상승한 516.53%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데 기여했던 현대차, 기아차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5%대, 4%대의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알겠습니까? 이래저래 분명히 이번에 나온 소식이 악재임에는 분명하고 기업 실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그때 좀 살만한 좋은 기회였는데 이런 뭐 아쉬움을 남길 수 있는 시점이 혹시 지금이 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좋은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것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